안녕하세요. 2023년 회계사 1차 재무회계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전반적인 총평을 내리자면은 어려웠다. 최근 5년 중에 가장 어렵지 않나 싶고요. 먼저 재무회계 쪽 같은 경우는 막 어이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거저주는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은 한 5개에서 10개는 그냥 거저먹는 문제 깔아주고 나머지는 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정석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쪽 거저먹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원가회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원가회계 되게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험생들은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았고 아마도 재무회계에서 거저먹는 문제가 없어서 재무회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원가관리회계의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어요. 정부회계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출제하시는 양반이 우리가 정부회계를 거의 세법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한다라고 착각하고 정부회계를 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고 아마 정부회계에서 한두 개 정도 맞으면은 그 정도면은 무난하게 봤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을 정도였어요. 다 맞았다 그러면은 실력으로 다 맞는 학생은 아마도 없을 거고 다 맞았다 그러면은 운빨이 엄청나게 좋은 학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충 총평은 이렇고요. 본격적으로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먼저 문제 1번.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인식과 재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 변동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와 충실한 표현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한 경우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가 아니죠.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잖아요. 목적 적합하지만 충실하지 아니한 경우, 충실한 표현이지만 목적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지 않거든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과 충실한 표현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5번이 틀렸네.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은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원은 당연히 자산을 말하는 거고 청구권은 그 중에 부채가 얼마냐 자본이 얼마냐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은 여기서 말하는 재무성과는 수익과 비용이에요. 요거 외의 사유로는 변동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요거 외의 사유로 변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유상증자 한다든가 등등등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자본거래 등등등에서도 얼마든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재고자산 문제인데 재고자산 문제치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볼게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대안은 재고자산에 대해 계속기록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동평균법이네. 근데 순수한 이동평균법은 아니고요. 거기에 플러스 기말에 실지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평균법 베이스의 병행법이구나. 알 수 있네요. 기중에는 하던 대로 이동평균법 하시고요. 기말에 재고자산 실사해가지고 별도로 간모수량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일자별 거래를 내역을 보니까 특이한 거. 여기 6월 1일은 200개 매입했는데 선적지 인도조건이라 요날 매입한 거 맞고요. 9월 1일 매입 계약은 200개인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올해 매입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은 9월 1일 날은 도착지 인도 조건을 매입한 거니까 일단 9월 1일 날 매입한 건 아니고 지금 연말까지 4달 남았잖아요. 4달 안에만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은 매입한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9월 1일 계약한 상품 매입기는 11월 1일 선적되었으나 주문하고 2달 있다 선적하네. 아무튼 그리고 12월 말 현재까지 운송 중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무슨 쌍팔년대 200년 전도 아니고 선적했는데 2달 동안 배에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출제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서 9월 1일은 매입 계약을 맺긴 했지만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매입한 거 아니니까 이건 그냥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동평균법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초 재고 자산은 수량이 100개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보니까 100개 곱하기 200원에서 2만원어치. 그 다음에 기초 재고 자산의 평가 충당금이 있는데 미리 고려하면 너무너무 헷갈리니까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해요. 그 다음에 매입은요. 3월 1일, 6월 1일 그래서 총 400개. 9월 1일은 매입한 거 아니에요. 아직 도착도 안 했으니까 400개. 그 다음에 매입액은 200 곱하기 200, 그 다음에 200 곱하기 300 해서 10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판매는 두 번 했거든요. 먼저 7월 1일부터 가볼게요. 이동평균법이니까 먼저 7월 1일 이동평균 단가 계산을 해봐야겠네. 보니까 7월 1일 현재 기초 3월 1일, 6월 1일 매입 이렇게가 다 쌓여있네. 총 500개고요. 금액은 12만원이고 그래서 12만 나누기 500 하니까 이동평균 단가가 240 나왔네요. 또 7월 1일 날 판매 수량이 200개고요. 요날 인식할 매출원가는 200개 곱하기 단위당 240원에서 48,000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9월 1일 거는 지워버리시고 11월 1일 날 100개 또 팔았어요. 근데 7월 1일 현재 이동평균 단가가 240원인데 11월 1일 이동평균 단가 달라지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추가적인 매입을 해야지 원래 있던 애들이랑 새롭게 매입한 애들이 섞여서 이동평균 단가가 달라지는데 9월 1일 안 산 거잖아요. 걔는 빼니까 이동평균 단가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 이동평균 단가가 달라지지 않는 이동평균법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때 100개 팔았고 단위당 240원, 24,000원. 여기 들어갈 거 판매된 재고자산 원가는 요거 두 개 합해서 72,000원 넣어주시면 돼요. 옆에는 수량 300개 쓰시고 나의 계산대로라면은 기말 재고 몇 개 있어야 돼요? 200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기말에 창고에 들어가서 쉬어보니까 300개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고려할 게 주 대안은 12월 1일 주 민국으로부터 상품 200개에 대해 판매를 수탁받아. 위탁 판매 계획에서 내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예요. 자, 위탁 판매 계획에 나오면은 내가 위탁자 입장인가 수탁자 입장인가 꼼꼼히 봐야 되는데 내가 수탁자. 그래서 수탁받은 상품을 창고에 보관 중인데 20% 팔았고 80% 못 팔았네. 200개의 80% 160개는 내게 아니라 위탁자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받은 재고자산 160개 내게 아니에요. 자, 기말에 창고에 있는 거 300개 중에 160개 내게 아니고 몇 개? 140개만 내 거다라는 것이에요. 또 주 대안은 12월 1일 주 만세와 위탁 판매 계획을 체결하고 상품 50개를 적송했고요. 기말 실사 후 주 만세가 12월 말 현재 보관 중인 상품은 20개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은 이 중에 몇 개 내 거예요? 20개. 적송품 20개.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기말 재고자산 수량은 이렇게 해서 160개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40개가 비잖아요. 그래서 간모 수량은 40개다 이렇게 파악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모 얼마? 240 곱하기 40 하면 되겠네요. 네, 9,600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은 240 곱하기 160 하니까 38,4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저가평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의 기초 재고 자산의 평가 충당금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네 3,000원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럼 평가 충당금 3,000원. 그 다음에 기말에도 평가 충당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냐면은 기말 재고 자산 160개고 자 이동 평균 단가 240대였다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럼 기말에 감문한 것도 240, 그 다음에 기말에 남은 것도 240이에요. 근데 보니까 기말 재고 자산의 손실한 가치가 200원씩이래요.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 단위당 40원씩 평가 충당금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또 160 곱하기 40 해서 6,400원. 네,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요 왁구만 완성하면 돼요. 그럼 매출원가 구해볼게요. 그래서 매출원가에는 기본적으로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 72,000원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감모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고 정상감모 부분만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감모 싹 다 포함하래요. 9,600.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포함하래요. 얼마? 기초 대비 기말 평가 충당금의 증가 3,400원이요. 그래서 72,000 더하기 9,600 더하기 3,400 해서 네 4번에 85,000원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네, 기업 회계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별의별 지문을 틀리게 짜집기 해서 요상한 지문이 나왔네. 볼게요. 손실한 가능 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 가격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 참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 가격에서 처분 부대 원가가 아니라 운송 원가를 뺀 거. 이게 바로 공정가치잖아요. 근데 손실한 가치에다가 공정가치 설명을 얹어놨네. 그것도 공정가치에 대한 살면서 설명으로. 그래서 손실한 가치는 뭐예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네, 판매 가격에서 빼기 판매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싹 다 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니라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닌 게 아니라 손실한 가치는 기업 투기 가치가 맞아요. 자, 아무튼 2번 뭐 요상하게 틀리게 만들었네. 그 다음에 문제 5번도 볼게요. 네, 문제 5번은 재평가에다가 후속원가까지 겹쳐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볼게요. 주 대안은 X년 1월 1일 내용료소 5년에 잔존가치 10만 원 정해법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되고 150만 원을 취득 그리고 매년 말 재평가할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부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누계액 제거법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번 문제는 2000X년도 X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잖아요. 아니 뭐 누계액 제거법으로 하든 순액으로 하든 비례수정법으로 하든 상관 있나 없나? 상관없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 하이라이트 이거예요. 2000X년 초 30만 원의 후속 원가가 지출했고요. 이로 인하여 잔존가치 2만 원 증가였고 내용 연수는 2년 연장되었다. 그리고 대놓고 요거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 없는데 성능 향상까지 됐고 잔존가치도 늘어났고 내용 연수도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얘네들은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 라고 출제자가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이렇고요. X년 X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2000X년 초 요 자산은 150만 원에 취득을 했고 첫 해 감가상각을 해볼게요. 150만 원에 빼기 잔존가치 10만 원 하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40만 원이고 5년의 정액이니까 나누기 5, 28만 원 나오네. 네, 감가상각 후 장부 가치는 12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엑셀 연말 공정가치가 102만 원이에요. 아이고 내려갔네. 그 20만 원만큼 단기 손실로 재평가 손실. 그 다음에 X년 초 볼게요.
자, X년 초 여기 30만 원의 후속 원가가 있는데 대놓고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센스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132만 원이고 다시 감가상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후속 원가로 인하여 회계 추정의 변경도 조금 겹쳤어요. 원래는 정액법에 내용 연수가 5년 중에 1년 지났으니까 4년 남았었고 잔존 내용 연수가 4년이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감가상각 방법은 아무 얘기 없으니까 바뀌지 않았다라고 치면 되고 내용 연수는 2년 전당돼서 잔존 내용 연수 6년 되었고 잔존 가치 2만 원 증가해서 12만 원 되었고 일단은 요거 베이스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32만 원 빼기 새로운 잔존 가치 12만 원에 새로운 내용 연수가 6년이니까 곱하기 6분의 1 하면 되겠네. 20만 원. 그럼 112만 원 되었고 여기서 다시 재평가할게요. X년 말에는 요 녀석의 공정가치가 135만 원이에요. 자, 올라갈 때는 기타 포괄 손익 태우는 게 원칙인데 작년에 20만 원 단기 손실 태운 거 있잖아요. 그 금액까지 20만 원은 재평가이익 단기이익 잡아주시고 그럼 132만 원 되었고 요거 초과분 3만 원은 재평가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첫째 2000X1년도 X2년도 단기손익이잖아요. X1년 단기손익은 여기 감가상각비 28만 원에 재평가 손실 20만 원에서 48만 원 감소. 그 다음에 X2년 단기손익은 감가상각비 20만 원은 단기손익이 감소, 재평가액 20만 원은 단기손익이 증가. 어라? 쌤쌤이네. 단기손익 영향 없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었네.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 6번 볼게요. 주 대안은 2000X1년 1월 1일 기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 근데 5년에 잔존가치 20만 원의 정액법. 그 다음에 손상에 대하여서 다음같이 판단했대요. 첫 해는 손상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두 번째 손상 났다가 세 번째 환입이 되었고요. 먼저 X년 말 동기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7만 원에 사용가치는 70만 원이다. 그럼 X2년 말 회수 가능액 얼마? 둘 중에 큰 77만 원. 그 다음에 X3년은 회수 가능액 그냥 대놓고 78만 원 제시를 해줬네요. 그럼 요거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요 기장치는 2000X1년 초 2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첫해 감가상각 해볼게요. 200만 원 빼기 잔존가치 20만 원 하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80만 원이고 5년의 정액법이니까 나누기 5 감가상각비 36만 원이요. (164만 원에) 자, 첫 해는 손상차손 그땅 없다고 하니까 그냥 패스. 또 36만 원 하고 나니까 장부금액 128만 원에 여기서 손상 났고요. 우리 방금 전에 2000X년 말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 77만 원과 사용가치 70만 원 중 큰 거 77만 원 구했고 그래서 요만큼이 손상차손이구나. 뭐 안 구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요게 51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하도록 할게요.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식을 보여드릴게요. 77만 원에 잔존 가치가 처음에 20만 원인데 아무 얘기 없으니까 뭐 안 바뀌었다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5년 중에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X 3년 초 기준으로 3년 남았네. 정액법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57 나누기 3이 하니까 19만 원. 또 77 빼기 19 하니까 요거 58만 원 되었고 자, 우리 환입하기 전에
한도 금액부터 계산해놔요. 한도 얼마. 여기서 만약에 손상 나지 않았으면 감가상각을 36만 원 태워서 128 빼기 36, 92만 원이 손상차도 환입의 한도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은 회수 가능액이 얘보다 커서 한도에 걸린다.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아이고 얘는 한도 안 걸리네. 78만 원이요. 환입 20만 원. 네,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물어보는 것이 2000X3년도 당기손익 역량이거든요. 뭐예요? 감가상각비와 환입 두 개 더해서 10,000원 증가.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볼게요. 무형자산 인식과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형자산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 1번이 틀렸어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인식 조건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봐요. 자, 우리 하는 김에 항상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항상 들어가는 것 중에 맞는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첫째, 뭐였어요?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를 모를 수도 있으나 수확물은 무조건 안다. 수확물 순공정가치 무조건 안다. 두 번째가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행태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정액법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유형자산에는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고요. 그 물리적 실체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항상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준서 만든 영감님들이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항상 알 수 있다. 세 번째가 이거예요. 개별 취득 또는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 경제적 효익 유익 가능성 항상 높다라고 쳐요. 반면에 자가 창출하는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항상 높더라고 가정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8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다가 그것을 투자부동산으로 바꿔 쓰는 케이스예요. 볼게요. 주 대안은 2000X년 1월 1일 취득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였던 건물, 자가사용 건물이에요. 취득원가 200만 원에 내용요소 20만 원에 잔존가치 20만 원 정액법인데 X3년 7월 1일 주민국에게 자 이거 월할 계산 조심하시고 7월 1일 운용리스 목적으로 제공했다. 자,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부동산 뭐예요? 투자 부동산이 된 거잖아요. 요날 일반적인 건물에서 투자 부동산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네. 근데 일반적인 건물은 원가 모형이고요.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 원가 모형 유형자산을 투자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대체하는데 투자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니까 대체할 때 하더라도 공정가치 평가 후 대체해야 된다라는 게 특징. 그래서 당기손익 역량 물어봤네. 그럼 잽싸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처음에 X년 초 건물 200만 원 시작. 그리고 문제에서 건물 요거 원가 모형이다 라고 명시했고 (200만 원에서) 시작. 먼저 연간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 빼기 잔존가치 20만 원이니까 180만 원이 상각 대상 금액이고 20년의 정액이니까 네 1년에 9만 원 나오네요. 네, 상각 9만 원. 그럼 X년 말 191만 원 되었고 두 번째도 상각 9만 원. 182만 원이고 네, X3년 7월 1일 대체할 때 하더라도 반년치 감가상각 한 다음에 뭐 대체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잖아요. 4만 5천 원. 1년에 9만 원인데 반년이니까 4만 5천 원. 그래서 182 빼기 4만 5천 원이니까 장부 금액이 177만 5천 원. 네, 여기서 특이한 게 분명히
건물 원가 모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대체되는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 공정가치 평가 후 대체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해야 돼요? 원가 모형이긴 하지만 재평가 한 후에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X3년 7월 1일 공정가치가 25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로 평가. 여기서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재평가 손실, 단기 손실인데 올라가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72만 5천 원 기타 포괄 손익. 그 다음에 250만 원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을 그냥 자가사용 건물에서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면 돼요. 그럼 요 날부터는 공정가치 모형 적용 투자부동산이니까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단기손익 태우면 돼요. X3년 말 공정가치가 300만 원. 그래서 투자부동산 평가의 50만 원을 단기손익 태워주시면 되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2000X3년도 단기손익이 미친 영향이잖아요. 뭐예요? 얘는 기타 포괄이니까 아니고 평가이익과 감가상각비 두 개 합계 45만 5천 원 증가.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볼게요. 문제 9번은 차입원가 자본화인데 차입원가 자본화는 가장 먼저 뭘 확인하셔야 된다? 풀어도 되는 문제이지 풀면 안 되는 문제인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일단은 첫 해 거 물어봤나 두 번째 거 물어봤나 확인해 봐요. 보니까 X1년 3월 1일 신축을 시작했는데 2000X2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물어봤네. 만약에 2000X1년도 자본화 차입원가를 구한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2000X2년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실전에서 풀면 안 돼요. 시간 따블로 걸리고 실점할 확률도 따블이니까 네, 가성비가 따블로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기 이전 자본화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네. 뭔 소리예요? 두 번째 문제지만 네, 풀어도 된다. 네, 이렇게 의사결정 내리면 돼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럼 X인형 거 볼게요. 먼저 2000X1년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 70만 원. 근데 여기서 고려할 게 2000X년 3월 1일 지출액에는 정부 보조금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X년 3월 1일 보조금 빼고 내가 지출한 거 얼마? 10만 원이지. 그래서 작년에 지출한 금액은 보조금 까야 되니까 7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부터 시작. 그래서 1월 1일 50만 원. 만약에 작년에 자본화 차입원가 연평균 지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딴 소리 하고 있으면은 50만 원 플러스 X1년 자본화 차입원가 금액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년 초에 30만 원 추가로 지출한 거 있고 그 다음에 2000X년 9월 1일 12만 원 또 있고 (2000X2년 9월 30일) 완공되었고 자본화 기간 중단 그딴 거 없으니까 여기서 오랄게 산할게요. 1월 1일 거는 각각 12분의 9 해주시고 9월 1일은 12분의 1 해주시고 그래서 50만 곱하기 12분의 9 하니까 37만 5천 원. (30만 원에 12분의 9 하니까 22만 5천 원). 그 다음에 12만 원에 12분의 1 하니까 만원. 그래서 X2년 연평균 지출액은 61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특정 차입금 A 24만 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12분의 자본화 기간과 특정 차입금 차입 기간이 겹치는 기간 넣으셔야 돼요. 보니까 자본화 기간도 9월 말에 끝났고요. 특정 차입금 A의 차입 기간도 9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럼 9달 겹치네. 12분의 9를 넣어주세요. 18만 원.
더 18만 원에 곱하기 특정 차입금 이자율 6% 하니까 특정 차입금 관련하여 자본화 차입원가는 네, 1,800원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일반 차입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뭐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특정 차입금 가지고 일시 투자 있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시 투자가 있어. 특정 차입금 A 중 10만 원은 이렇게 일시 투자했네. 근데 이거 이번 문제랑 상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X1년에 그 일시 투자한 거잖아요. 2000X년 자본화 차입원가 할 때 고려해야 되고 2000X년 거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였다? 페이크였다. 요거 낚이시면 안 돼요. X2년에는 특정 차입금 일시 투자 없고 저건 X1년 거예요. 그러면 일반 차입금으로 넘어가요. 61 빼기 18 하니까 43만 원이 일반 차입금으로 때려박은 금액이고 가중평균 이자를 계산을 해봐야겠네. 일반 차입금은 B, C 두 개 있는데 각각 이자율이 6%, 9%. 그 다음에 차입금액이 각각 24만 원, 6만 원. 먼저 B 차입금은 2000X1년 3월 1일부터 X2년 6월 30일까지 2000X2년에는 반년 동안 차입된 금액이네. 12분의 6. 연평균 차입액 12만 원. 그 다음에 C 차입금은요. X1년 6월 초부터 X2년 말까지 2000X2년에는 1년 내내 차입된 금액이네. 연평균 차입액 6만 원. 자, 요 정도는 암산으로 가중평균 가능하시죠? 6%와 9%를 12만 대 6만 원이니까 약분해서 2대 1, 7%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자본 한도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8만 원에 곱하기 7% 하면 되겠네. 네, 12,600원. 근데 요거 7%한 숫자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왜? 딱 봐도 한도 걸리니까 굳이 이 숫자 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X2년도 자본화 차입원가는 특정 1,800원에 일반은 이거 100% 한도 걸려요. 43만 원 베이스니까 한도 걸려서 12,600원까지. 네, 23,400원에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굉장히 번별력이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주대한은 주민국이 2000X1년 1월 1일 발행한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하여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근데 처음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 냈으면은 처음에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이거는 그냥 대놓고 주는 게 매너인데 좀 매너가 없으시네.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3년짜리고요. 액면금액 100만 원에 표시이자율 4%.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갖는 FVOCI고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 6%. 좀 어려운 문제 될 때는 요 정도는 그냥 거저 주는데 이것도 거저 안 주네. 자, 아무튼 얼마? 100만 원 곱하기 0.8396 4만 원 곱하기 2.6730 하니까 946520. 일단은 첫 해 말까지 유효이자율법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X년 초 FVOCI 금융자산이고 946520에서 시작. 요 녀석 1년 동안 유효이자율 6%만큼 증가할 거예요. 근데 첫 해 단기 손익을 물어봤나? 아이고 물어봤네. 첫 해 총포괄 손익 물어봤으니까 이자 수익도 구해야겠네. 946520에 6% 하니까 56791.
그 다음에 여기서 액면이자 4만 원 빠질게요. 946 520 곱하기 1.06 빼기 4만 원 하니까 963 311.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 대안은 엑슬련도 표시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했는데 엑슬련 말에 상기 사채의 신용이 손상되어 향후 표시이자 수령 없이 만기 이래 원금의 80% 80만 원만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 엑슬련 말 이렇게 분석이 되겠네. 앞으로 현금 흐름이 이렇게 2년이 남았고 원래는 이자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원금의 80% 이렇게 받을 것 같대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 녀석의 2000X 1년 말 공정가치는 70만 원이다 라고 돼 있고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70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에 분명히 손상차손도 얼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도 얼마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을 안 구해도 되는 일단은 AC 금융자산으로서의 분석을 미리 다 해놨으면은 AC 금융자산과 FVOC의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영향 똑같잖아요. 그래서 AC일 때랑 손상장 똑같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포괄 하면 돼요. 근데 FVOC의 손상 났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타 포괄 손익을 먼저 구하는 게 저는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타 포괄 손익을 먼저 공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삼각 후 원가랑 공정가치가 있는데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 6%로 할인한 금액이 삼각 후 원가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 공정가치. 문제에서는 요 공정가치가 70만 원이다 라고 했고 일단은 삼각 후 원가 계산해봐요. 80만 원에 곱하기 6% 2기간이네. 0.89 하니까 71만 2천 원. 그래서 삼각 후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12,000원 작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X 1년 말 관련된 기포누가 마이너스 12,000원이다. 요 소리예요. 첫 해니까 저 X년 말 기포누가 싹 다 2000X년 기타 포괄 손익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000원 기타 포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상 태우면 돼요. 963 311 빼기 12,000 빼기 70만 원 하니까 25만 1,311이 손상차손이네. 그래서 만약에 2000X년 당기손익 영향 물어본다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데 2000X년 총 포괄 손익 물어봤잖아요. 이자 수익 당기손익뿐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까지 다 포함해서 답하셔야지. 그래서 56,791 플러스 마이너스 12,000 마이너스 25만 1,311 하니까 20만 6,520원 감소. 보통 1차에서는 요 정도만 물어보고 끝내는 게 매너인데 출제자가 좀 많이 가셨네. 자, X년 말까지 환입도 나거든요. 환입까지 한번 가봐요. 6%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이 6%는 70만 원에 6%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 강의를 제대로 다 들었으면 이 얘기 한 20번쯤 들었을 거예요. FVOCI와 AC는 뭐가 똑같다? 당기손익이 똑같다. AC 금융자산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자 수익과 같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AC 금융자산이었으면 71만 2천 원을 평가한 다음에 71만 2천 원의 6%를 2000X년 이자 수익으로 잡았을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 70만 원 6%가 아니라 71만 2천 원의 6%다. 네, 요게 42,720원. 42,720원. 그럼 X년말 그 다음에 액면이자 안 받으니까 빠질 건 없어요. 그래서 유효절법 적용 후에 장부 금액은 742720.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네, 주 대안은 X년 말에 예상대로 이자 회수하지 못했지만 상황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자는 못 받는데 원금은 다 받을 것 같대요. 그리고 X년 말 공정가치 82만 원이다라는 자료도 나와 있고, 그럼 X년 말 이렇게 분석을 할게요. 분명히 그러면은 공정가치는 82만 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일부는 손상차손 환입일 거고 일부는 기타 포괄손익일 거고. 근데 F 보유시의 손상 때 누구 구하는 게 더 편하다? 나는 기타 포괄손익 구하는 거 편해요. 학생 중에 아니야 나는 손상 먼저 구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방법 없으니까 웬만하면 나랑 방법 맞춰주시고, 자 기타 포괄손익을 먼저 공략을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X 2년 말 분석을 해봐요. 앞으로 1년 남았는데 만기에 100만 원은 싹 다 회수할 것 같대요.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을 6%로 할인한 현재 가치, 요게 삼각형가인데 뭐 100만 원 곱하기 0.9434니까 94만 3,400원.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 공정가치인데 시장 이자율은 제시 안 됐지만 아마도 시장 이자율이 뭐 되게 높나 봐. 아무튼 이게 82만 원이라고 출제자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요 둘의 차이, 요게 X년 말 기본후다. 그러면은 943400 빼기 82만 원 하니까 12만 3,400원. 그래서 요거 둘 차이가 뭐다? X2년 발생한 기타 포괄손익이다. 마이너스가 더 커지겠네. 네, 마이너스 111400. 네,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을 먼저 구해주세요. 111400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럼 나머지가 환입이에요. 742720 빼기 111400 하니까 631820 나오고 82만 원과의 차이가 188680, 188680. 요거 환입. 네, 이렇게 되었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X2년도 당기손익이거든요. X년 당기손익은 요거 두 개 합계 답하면 돼요. 자, 188680 환입에 이자수익 42720 하니까 231400 증가. 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문제 11번부터 풀어볼게요. 주 대안은 주민국이 2000X1년 초 발행한 사채를 동일자에 95만 244에 취득하였으며 이번에는 취득한 금액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까지 좋네. 어떤 느낌 드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조금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아무튼 이거를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대요. 액면금액 100만 원에 3년 만기에 표시이자율 8%에 유효이자율 10%. 요거 현재가치 땡겨보시면 요 금액 나올 거예요. 근데 X년 말에 계약상 현금 흐름을 변경했대요. 그리고 계약상 현금 흐름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인식할 수도 있고 기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따질 때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서 이거는 무조건 출제자가 제거하는지 안 하는지 무조건 제시해 줘야 돼요. 보니까 금융자산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또 1차 시험 1차 문제치고는 되게 어렵던 게 요거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12만 4,360원 우리 회사가 부담한 게 있대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2000X1년 초 95만 244 시작하시고요. 일단은 유효 이자율이 10%니까 10% 증가했다가 뭐 맘만 먹으면 이자 수익 구할 수 있는데 첫 해 이자 수익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대충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 얼마지? 8만 원 뺄게요. 950244 곱하기 1.1 빼기 8만 하니까
965268. 이렇게 유효절법 잘 했는데 여기서 계약상 현금 흐름이 변경된 거예요. 어떻게? 만기는 1년 연장하시고요. 원래 액면 이자가 8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그리고 변경 시점에 현행 시장 이자율을 연 12%래요. 이거 필요한 자료예요? 불필요한 자료예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만약에 금융자산 제고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기존 금융자산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새로운 시장 이자율 12%로 땡겨서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의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였다? 페이크였다. 이런 거 잘 걸러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건 변경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새로운 조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1년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그대로인데 액면 이자를 5만 원씩으로 낮춰줬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자율 10% 써야 되고 새로운 시장 이자율 12%는 페이크다. 그럼 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 곱하기 0.7118 718이 아니지 0.7513 그 다음에 5만 원 곱하기 2.4868 하니까 875640 이렇게 되네. 875640 요만큼 조건 변경 손실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 금액이 89,268. 요거 참고로 회계 처리 보여드리자면은 유효절법까지는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요거 1번 회계 처리라고 할게요. 얘는 A씨 금융자산을 89,268 까고 89,268 조건 변경 칸이 좁으니까 손실 이렇게만 쓰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124,360원의 수수료를 내가 부담했대요. 네, 요거는 이걸로 할까? 현금 123,000, 124,360.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케이스라면은 요거 단기 손익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처분 손실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기존의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서 기존 금융자산 장부 금액에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씨 금융자산을 124360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늘리면 되지. 근데 딱 공교롭게 해서 얼마 나오냐면 딱 1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건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내가 부담하면은 어때요? 금융자산 장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유효이자율이 10%인데 요 조건 변경 거래 수수료 때문에 유효이자율이 틀어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거 새로운 유효이자율이 몇 %인가 우리가 직접 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보통은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교묘하게 숫자를 절묘하게 세팅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자 100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남아 있는데 그거 100만 원 베이스로 유효절법 하라는 거잖아요. 얼마?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 그 유효이자율이 같아지는 케이스잖아요. 5%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00만 원이고 미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걸 바탕으로 재계산한 유효이자율은 5%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 얼마? 5만 원. 네, 아주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문제 12번 볼게요.
주 대안은 2000X년 1월 1일 다음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3개월이 경과된 X년 4월 1일 동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했다. 2000X년 4월 1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4%이다. 이자 지급일 사이 사채 발행이네. 근데 뒤를 더 보셔야 돼. 주 대안은 X년 4월 1일 액면 금액 중 60만 원을 경과이자 포함 61만 원을 조기 상환했고 주 대안의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가 X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인가 물어봤네. 자, 여러분들 이직거래 하면 돼야 안 돼요? 잘 보세요. 요 사채를 보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3년짜리고 액면 금액이 전체 100만 원에 표시 이자율 6%, 100만 원, 6만 원, 6만 원. 근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4월 1일 날 발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할 할인율은 4%. 만약에 권면상 발행일에 시장이자율 나오면은 페이크예요. 그러면은 먼저 X1년 초 기준 현재 가치 구하셔야겠네. 요거 얼마 구하시고 그 다음에 X1년만 그림을 좀 그려봐요. X1년 초 4월 1일 X년 말 이렇게. 자, 여기 X년 초 현재 가치 얼마 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4월 1일 현재 가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1년에 4%니까 분기별로 3%겠 1% 꼴이겠네. 요게 아마도 1% 증가할 거예요. 요 금액에 곱하기 1.01 해가지고 4월 1일 현재 가치 구한 다음에 요거를 미지급 이자와 사채를 쪼개서 회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9달 동안 3%만큼 이자 비용 인식하시고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요거를 9달치 미지급 이자 증가분과 사채 쪼개시고 그 다음에 1년치 액면이자 6만 원 지급하고 나면은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번 문제 이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2000X2년에 일부 사채 상환했고 2000X년 단기 손익 물어봤어요. X년에 뭔 짓거리 하든 상환일 도 없다? 없다. 뭐만 구하면 돼요? X년 말 사채 장부 금액 요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참고로 이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구한 다음에 더하기 이자 비용 빼기 6만 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특정 시점의 장부 금액은 여기서부터든 유효이자율법을 정한 다음에 숫자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현금 흐름이 요렇게고요. 요거를 땡겨주시면은 요 금액이 바로 나와요. 이런 짓거리 하면은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100만 원 곱하기 4% 2기간이니까 네, 0.9246 이퀄 6만 원 곱하기 4%의 2기간이니까 1.8861 이퀄 이러면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네, 1037766. 계산 방식에 따라 약간 단도 차이 날 수 있는데 그럼 무시하면 돼요. 1037766. 또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가뜩이나 시간 부족한데 이 짓거리 하느라고 시간 또 뺏겼으면은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아무튼 1037766 여기서 게임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갈게요. 예선전 끝났고 먼저 X년 초 장부 가치가 1037 얼마였지? 766 해볼게요. 먼저 전체 60%를 조기 상환했거든요. 조기 상환한 사채의 X년 초 장부 가치는 1037766 곱하기 60% 하면 되겠네. 622660 622 660
나머지 사채는 네, 40% 41만 5,106원. 먼저 조기 상환한 것부터 해볼게요. X년 4월 1일 조기 상환했는데 조기 상환할 때 하더라도 뭐 한 다음에 조기 상환한다? 3개월치 이자 비용 인식한 다음에 조기 상환하신다. 얼마? 1년에 4%인데 3개월이면 1%겠네. 그래서 이자 비용이 62,266. 그래서 X년 4월 1일 장부 가치는 622660 더하기 62266 하니까 622,660 더하기 1%지 10%가 아니라 62266 627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죄송해요. 네, 628887. 근데 요거는 사채 장부 가치긴 장부 가치인데 순수한 사채 장부 가치가 아니죠. 경과이자 포함한 장부 가치잖아요. 그래서 사채 상환 손익을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둘 다 포함을 하든 둘 다 제외하든 맞춰주기만 되는데 나는 둘 다 포함한 거 좋아해요. 여기 시험 문제에서 경과이자 포함 61만 원에 조기 상환했다라고 돼 있어요. 둘 다 포함이니까 포함기로 하면 되죠 뭐. 요만큼 싸게 상환했으니까 상환 이익이 발생하네요. 18,887. 만약에 사채 상환 손익만 물어봤다면 요것만 답하면 되는데 전체 단기 손익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조기 상환 사채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조기 상환 안 한 사채에서도 발생한 이자 비용까지 포함하셔야지. 자,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얘만 4% 이자 비용 얼마? 41만 5,106원 곱하기 4% 하니까 16,604.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X년 단기 손익 역량은 이자 비용 627 16604 뿐만 아니라 상환이익 얘는 플러스로 18,887. 네, 3944 감소. 똑같은 숫자 없네. 단수 차이예요. 단수 차이. 단수 차이 고려해서 1968 감소 1번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문제 13번 볼게요. 종업원 급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어요. 확정급여 제도에서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순확정급여 부채의 순이자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나 자산인식 상환효과에 대한 순확정급여 부채의 순이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잡죠. 요 계산 문제로 해봤잖아요.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 항상 기초 플러스 증가는 감소 플러스 기말인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자산인식의 상환효과, 자산의 차감 계정 기초가 1000이고 기말이 1500이라고 치고 일단 요거는 보험 계리사 형님들이 주신 금액 가지고 먼저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할 할인율은 10%라고 쳐요. 근데 요 자산인식 상환효과도 보험 계리사 형님들께서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구하는 건데 예측 단위 적립 방식에는 현재 가치 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현재 가치 평가했으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유효이자법에 의한 이자 원가. 여기 얼마? 1,000원에 10% 100원. 요거 단기 손익이고 그 다음에 400원 비잖아요. 이거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밀어넣는다. 그래서 요거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얘는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요 14번 문제도 엄청나게 재미난 문제인데 재미있으려고 하다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왜 재미있으려고 하다가 재미가 없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주 대안은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단 마지막 줄 보니까 보통은 단기 손익 역량이 얼마인가 기타 포괄 손익 역량이 얼마인가 이딴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총 포괄 이익에 미친 역량 물어봤네.
그동안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만 주구장창 물어보다가 뭐 총 포괄 손익은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합계하면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세무사 시험에서 작년에 총 포괄 손익 물어보는 문제 나왔는데 총 포괄 손익만 꼴랑 구하는 방법을 쓴다면은 되게 쉬워요. 자, 근데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각각 구한 다음에 네, 그거 합계내서 총 포괄 손익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문제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1차 시험에서는 모든 거래가 기말에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해서 이자 원가 구하기 편하게 해주거든요. 와, 근데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 5월 1일, 사회적립자산 납입 9월 1일 기중에 발생했어요. 아, 요거 이자 구하는 게 정말로 손이 많이 가겠네.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하겠네. 먼저 확정급여 채무부터 연평균 잔액 계산을 해보자면 1월 1일 확정급여 채무가 120만 원이고요. 아니다. 요거 먼저 채우는 게 낫겠다. 자, 죄송. 요거 먼저 채울게요. 먼저 기초 잔액이 120만 원에 90만 원. 문제에서 할인율은 10%로 변동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5월 1일 24만 원 퇴직금 지급되었대요. 근데 조심할 거 이거 5월 1일. 그 다음에 9월 1일 12만 원 지급했대요. 아, 9월 1일이 아니라 퇴직금 납입했대요. 아, 사회적립자산에 납입했대요. 12만 원. 9월 1일. 그 다음에 단기 근무 원가는 30만 원이고, 그리고 기말 확정급여 채무 140에 사회적립자산 92만 원. 그리고 만약에 요 납입과 지급이 기말에 이루어졌으면은 요 이자 원가는 120에 10% 12만 원. 여기 사회적립자산 이자 90만 원 10% 9만 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평균 잔액의 변동이 있는 기준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월할 계산을 좀 해야 돼요. 확정급여 채무부터 해봐요. 먼저 1월 1일 120만 원에 그 다음에 5월 1일 24만 원 마이너스. 요것 말고는 변동이 없네. 월할 계산하세요. 1월 1일은 곱하기 12분의 12에서 12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8이겠네. 마이너스 16만 원.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의 연평균 잔액은 104만 원이에요. 요 104만 원의 10%한 10만 4천 원. 요게 확정급여 채무 이자 원가가 되는 거예요. 10만 4천 원.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네, 사회적립자산은 1월 1일 90만 원에서 시작하시는데 5월 1일 24만 원이 빠지셨고 9월 1일 12만 원 납입돼서 증가했고 이걸로 끝이네. 월할 계산 들어갈게요. 1월 1일은 곱하기 12분의 12 9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8에서 마이너스 16만 원. 그 다음에 9월 1일은 90, 11, 12 4달 12분의 4 4만 원. 이렇게 해서 연평균 잔액이 78만 원이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 하니까 7만 8천 원이다. 이렇게 하고 왁구 안 맞는 거 기타 포괄 손익에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먼저 확정급여 채무부터 왁구 맞춰 볼게요. 12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10만 4천 원 빼기 24만 원 빼기 14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3만 6천 원 나오고 여기 3만 6천 원 왁구 채우면은 딱 들어맞겠네.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은 90만 원 더하기 12만 원 더하기 7만 8천 원 빼기 24만 원 빼기 92만 원 하니까 마이너스 6만 2천 원. 그럼 여기다가 6만 2천 넣으면 왁구가 딱 맞겠네. 자, 그래서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예요? 당기 근무원가 마이너스 30만 원에 이자 원가 마이너스 10만 4천 원에 사회적립자산에서 요거는 이자 원가의 차감이니까 당기 손익의 증가. 이렇게 세 개예요. 30만 원 마이너스 10만 4천 원 더하기 7만 8천 원 하니까 32만 6천 원 감소.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영향은 여기 두 개 있네요. 확정급여 채무에서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은 플러스 자산의 증가니까 6만 2천 원. 요게 2만 6천 원 증가.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영향은요. 요거 합친 거잖아요. 마이너스 32만 6천 원에 플러스 2만 6천 원 해서 30만 원. 굉장히 그래서 아무튼 30만 원 감소라고 해야지. 감소. 근데 이 문제 출제자께서 굉장히 머리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좋은 문제를 내셨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서 색다르게 총 포괄 손익 물어볼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졌거든요. 총 포괄 손익 영향은요. 여기 이자 원가 월할 계산 제대로 안 해도 월할 계산 제대로 안 하면은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틀리거든요. 근데 더하면은 똑같이 30만 원 감소가 똑같이 나와요. 아, 출제자가 이거 당기 손익이랑 기타 포괄 손익 이걸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변별력이 있는 건데 그냥 총 포괄 손익을 물어보는 바람에 잘못 푼 사람들도 맞추게 되는 변별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총 포괄 손익 영향은 이러면 돼요. 먼저 기초 대비 기말 확정급여 채무가 120에서 140으로 20만 원 증가했고 그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이 90에서 92만 원으로 2만 원 증가했고 그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의 현금 납입한 금액이 12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예요? 관련 손익이잖아요. 총 포괄 손익 30만 원. 이렇게 구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봤으면은 정말로 변별력이 좋은 문제일 것 같은데 총 포괄 손익을 물어보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오히려 말아먹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15번. 아, 이게 오랜만에 진짜 거저주는 문제가 나왔네. 근데 거저주긴 거저주는데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라 번거로운 거를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볼게요. 2000X년 1월 1일 주 대한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하여 근데 우선주 기본 배당률 2%내 영업을 개시했다. 설립 이후 자본금 변동 없고 배당 결의 지급은 없다. X3년 말 현재 네, 보통주 우선주 이렇고요. X4년 2월 108만 원의 현금 배당이 결의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번 문제의 당기는 X3년이에요. 그래서 연체 배당은요. 누적적이라면 연체 배당 줘야 되잖아요. X1년, X2년. 연체 배당은 2년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먼저 1번이 우선주가 누적의 5% 부분 참가인 경우래요. 요거부터 해볼게요. 먼저 우선주 자본금은 총 600만 원이고 우선주 기본 배당률 2%. 근데 누적이니까 2년치 못 받은 거 먼저 챙겨 가셔야 돼요. 24만 원이요. 그 다음에 5%까지 부분 참가니까 평균 배당률 계산해 봐요. 그래서 우선주랑 보통주 합쳐서 총 1,600만 원이 있고요. 전체 배당금 108만 원 중에
우선주가 전기 이전에 연체 배당으로 24만 원 먼저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둘이 단기분 배당으로 논아 먹을 금액은 84만 원이에요. 그래서 84만 나누기 1,600만 하니까 평균 배당률이 5.25% 나와요. 만약에 요 녀석이 완전 참가라면은 배당 얼마 받아요? 5.25% 받을 거예요. 근데 5%까지의 부분 참가다 보니까 5%까지만. 그래서 30만 원 배당 가져가서 우선주 배당 54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보통주는요. 전체 배당금 108만 원 중에 우선주한테 54만 원. 그리고 참고로 보통주는 연체 배당 그딴 거 없어요. 그래서 단기분 배당만 54만 원에서 보통주 배당 54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주 배당으로 물어봤으니까 54만 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우선주가 비누적인데 완전 참가인 경우 봐요. 일단은 비누적이니까 연체 배당 못 챙기고 당연히 보통주는 당연히 못 챙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배당 봐요. 완전 참가니까 평균 배당률 계산을 해보셔야겠네. 얘네 둘이 합해서 액면 금액 1,600만 원 있고요. 전체 배당금 108만 원, 연체 배당 없으니까 108만 원을 싹 다 얘네 둘이서 단기분 배당으로 논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평균 배당률 계산해 보자면 108 나누기 1,600 하니까 6.75%. 완전 참가예요. 그럼 우선주 단기 배당 600만 원에 평균 배당률에서 완전 참가 6.75%. 네, 40만 5천 원. 보통주는 전체 배당금 108에서 우선주에게 40만 5천 원 떼주니까 네, 67만 5천 원을 챙겨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보통주 배당은 이렇게 67만 5천 원. 와, 진짜 올해 시험에서 몇 안 되는 거저 먹는 문제였네. 근데 거저 줄 거면 그냥 주지 왜 두 개나 시켜? 아무튼 16번 볼게요. 16번 이게 전형적인 신주 인수권부 사채 문제인데 예년 같으면 얘네들이 한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에서 중상급 정도 난이도 문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요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 볼게요. 주 대안은 2000X년 1월 1일 액면 금액 100만 원의 비분리형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다음 같은 조건으로 발행했다. 뭐 네모 박스는 나중에 보시고 물어보는 거 1번 16번 처음에 발행할 때 신주수건 대가 얼마인가 뭐 제일 쉬운 거 물어봤고 문제 17번은 신주유권 일부 행사되었거든요. 자본의 변동액이 얼마인가 물어보셨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먼저 요 녀석은 3년짜리고요. 표시 이자율 4%에 시장 이자율이 8% 그리고 사채액면 2만 원당 보통 전주를 2만 원에 인수 그리고 산화할증금은 10% 10만 원이 있네. 그 다음에 그리고 신주수건 대가는 행사 시 주발초로 대체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X년 초 40%가 행사되었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요 사채는 액면 금액 100만 원에 할증금이 10만 원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4%. 그 다음에 발행 당시 일반 사채 시장 이자율이 연 8%고요. 더 문제에서 액면 발행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현금 받은 거 1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사채에 대한 대가가 얼마인지 계산해봐요. 110만 원 곱하기 0.7938 그 다음에 4만 원 곱하기 2.5770 그래서 사채에 대한 대가가 976260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신주 인수권 대가 23,740원. 진짜 거저 먹는 거 오랜만에 먹어보네. 정답은 2번.
그다음에 문제 17번은 행사 시점 자본 변동액이 얼마인가?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했냐면은 X 2년 초에 40%가 행사되었대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40% 행사 시 X 2년 초 회계 처리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정 감화만 다 써요. 먼저 40% 행사가액만큼 현금이 들어올 거고, 만약에 할증금이 없다면은 재고되는 부채 요딴 거 없거든요. 근데 할증금이 있는 관계로 요거 할증금의 40% 4만 원의 할증금이 제거돼요. 그래서 제거되는 할증금의 현재 가치만큼 부채 요소가 줄어들고, 그리고 신주를 발행하니까 자본금의 주발초.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치 해주시고 주발초는 나머지. 그 다음에 요 신주손대가 23,740원의 40%를 주발초로 대체한다 그랬고. 자, 빨간 게 자본이에요. 빨간 거 합계 구하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거 따로따로 다 구한 다음에 이거 더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요? 까만 거 합계랑 똑같으니까 까만 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현금 유입액 얼마? 자료 보니까 사채 액면 2만 원당 한 주 총 50개 신주권인데 그중 40%니까 20개. 20주 곱하기 행사 가격 2만 원. 현금 유입액 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제거되는 부채는요. 자, 4만 원의 할증금이 없어지는데 요거의 현재 가치예요. 나누기 1.08 제곱. 그냥 대충 계산기 두들리기 시고 까짓거 탄수 차이 나면은 근다값 찍으면 되지. 네, 34,294. 분명히 빨간 거 합계는 까만 거일 거예요. 또 자본의 증가는 434,294 증가. 해서 단수 차이 고려해서 2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문제가 뭐예요? 증가하는 주발초가 얼마인가 이거잖아요. 만약에 증가하는 주발초 물어봤으면은 요거 구해야 되는데 얘는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요 18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권리가 가득이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케이스일 확률이 높아서 체감 난이도는 상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볼게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 대안은 X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3년 용역 제공 조건으로 주기선택권 부여했고 단위당 공정가치 300원으로 추정. 나중에 이거 재측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매년 말 옵션의 공정가치가 나오면 그건 다 페이크예요. 그리고 연평균 매출 증가율에 따라 주식 선택권 수량이 바뀌는데 만약에 10% 미만이라면은 조금 주지 그랬어. 근데 빵개로 빵개. 그래서 X년에는 매출 증가율 15%였고 X3년까지 동일한 증가율을 유지될 걸 예상. X2년 매출 증가율 11%였고 X3년에도 11% 예상. 그러나 X3년에 삽질을 하는 바람에 가득을 못했대요. 그래서 X3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 물어봤네. 그럼 X1년 것까지 할 필요 없고 X2년도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보통은 인원수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냥 싹 다 가득되었다라고 쳤네. 인원수는 그냥 100명 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당 X 2년 말에는 첫 해 15%, 두 번째 11%, 평균 13% 찍었고 내년에 11%에서 무난하게 150개 받을 걸로 예상을 했네. 그 다음에 요 300원은 재측정하는 거 아니고 100 곱하기 150 곱하기 300 하니까 450만 원. X년은 3년 중에 2년 지났거든요. 가득 비율 3분의 2예요. 450만 원에 3분의 2, 300만 원이 누적 비용이고, 맘만 먹으면은 X1년 것도 분석해서 X2년 당기 비용이 얼마인가 구할 수도 있는데 안 물어봤으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X3년은요. 총 예상되는 비용 얼마? 실제로 가득되지 않았거든요. 빵이에요. 가득 비율 그딴 것도 없고 누적 비용 없고 당기 비용 얼마? 300만 원 누적 비용이 다운됐으니까 300만 원 환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X3년 말 회계 처리 참고로 보여드리자면은 주식 선택권
300만 원이 없어지고요. 요거는 가득되지 않았으니까 당기 손익으로 주식 보상 비용 환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으니까 환입 300만 원만큼 당기 순이익 증가.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다음에 19번. 이거 상품권 문제인데 이거는 출제자께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처음 봤고 이거 기준서에 있는 사례도 아니거든요. 출제자가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좋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천천히 볼게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 대안은 2000X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원이 상품권 50매를 액면금액에 발행했다. 이거 상품권 이거 처음 발행한 거래요. 그리고 X년 초에 100매를 액면금액에 또 발행했고, 그래서 60%에 사용하면 남은 잔돈은 현금으로 반환해 준대요. 만기는 1년인데 만기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만기 후 1년 이내에는 90% 현금으로 사용해 줄 의무가 있으나 1년이 경과하면 그 의무는 소멸한다. 자, 이번 문제 조건 잘 확인해야 돼요. 만기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만기 1년 후에는 90% 현금 지급하고요. 1년 경과하면은 소멸한대요. 그리고 X년도 X년도 잔돈 지급액 나왔고 등등등. 요거 회계 처리 보여드릴게요. 먼저 2000X년 초에 상품권 50매를 판매했네요. 그럼 현금 50만 원 받고 50만 원만큼 즉시 수익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계약 부채예요. 그리고 2000X년 중 상품권 42매가 사용되었대요. 그럼 계약 부채 42매분 42만 원이 소멸하고요. 만약에 잔돈 거스름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42만 원 싹 다 수익 잡는 게 맞는데 이 과정에서 31,000원만큼 거스름돈 지급했거든요. (42만 원어치) 상품권이었는데 고객이 얼마짜리 물건 산 거예요? 네, 38만 9천원짜리 물건 산 거예요. 요게 수익. 지금 이 상황이에요. 고객이 판매가 38만 9천원짜리 물건을 카운터에 집어 오셨네. 그러다가 상품권 42장을 카운터에 들이밀어요. 그러면 거스름돈 31,000원 돌려주면 이렇게 수익이 38만 9천원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X년 말 봐요. 지금 계약 부채가 8만 원 남았는데 이제 계약 부채 없을 거예요. 왜? 더 이상 계약 부채가 아니에요. 수행 의무를 이행해서 갚는 부채가 아니라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 돌려줘야 돼요? 저 90% 돌려줘야 돼요. 8만 원에 90% 7만 2천 원을 환불 부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8천 원은 적절한 명칭에 수익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X년 판매부는 나중에 생각하고 X년 판매부부터 해치울게요. 네, 2000X년에 판매했던 상품권 중에 5장은 현금으로 상환이 되었대요. 그럼 환불부채 9,000원에 5장 45,000원. 요거 현금으로 돌려드렸고 그 다음에 9,000원짜리 환불부채 3장. 상품권 산 사람이 지가 산지도 모르고 깜빡하셨나봐. 환불부채 27,000원은 소멸. 요거 적절한 명칭의 수익. 그래서 X년 판매한 상품권은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X2년 초에 판매한 것도 볼게요. 현금 100만 원에 계약부채 100만 원. 그리고 X2년에 팔아먹은 것 중에서는 90매가 상품권이 사용이 되었네. 계약부채 90만 원 없애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잔돈 77,000원 거슬러 드렸어요.
그래서 82만 3천 원이 수익. 그 다음에 10장 10만 원의 계약 부채가 남아 있는데 이제는 X년말이 되니까 더 이상 계약 부채가 아니에요. 이중 90%인 9만 원 환불해줄 의무가 발생하네. 9만 원 환불 부채. 실제로 환불이 얼마나 될지는 내년 가봐야 하는 건데 안 물어봤고, 만 원은 적절한 명칭의 수익.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2000X년 수익이거든요. 요거 끝내면 되나? 아니라 이거까지 놓치면 큰일 나지. 답 치는 거 얼마? 27,000원 더하기 82만 3천원 더하기 만원에서 86만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이긴 한데 기본기가 착실하고 각계격파 전략을 꾸준하게 연마하신 분이라면은 실전에서 이렇게 풀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처음에 딱 보고 바로 생각이 떠오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와 이거 어떻게 풀지? 처음에 저도 조금 막혔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거 이렇게 풀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충 계산기 두드려 봐서 숫자 안 나오면은 대충 찍고 넘어가는 그런 센스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0번 계약 변경. 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계약 변경 문제는 아닌데 두 가지를 나눠서 물어봐서 시간이 더블로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볼게요. 2000X 1년 10월 1일 주 대하는 제품 120개를 고객에게 개당 1,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제품은 6개월에 걸쳐 고객에 이전되며 각 제품에 대한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된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다라고 명시했고, 그 다음에 X년 10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5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후, 이번 문제 하이라이트, 추가로 제품 30개를 개당 800원에 고객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120개 중에 50개 넘겨서 70개 나왔는데 거기다가 30개 추가로 납품하기로 했대요. 자, 구별이 되고요. 최초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먼저 1번 보니까 계약 변경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여 저 800원이 요 시점 그 물건의 개별 판매 가격에 해당한대요. 그럼 이거 뭐라고 봐야 돼요? 구별되는 수행 의무가 증가하고 거래 가격도 개별 판매 가격 반영하여 적절하게 증가했잖아요. 별도의 계약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래요. 자, 2번은 뭐라고 보면 돼요?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잖아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and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계약 변경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여 측정한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 먼저 볼게요. 일단 계약 변경하기 전에 회계 처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10월 한 달 동안 50개 팔았잖아요. 다 현금 거래된다라고 쳐요. 현금 5만 원에 수익 5만 원. 뭐 매출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수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요. 기존 거 40개와 추가된 거 20개를 이전했대요. 그럼 따로따로 하면 되겠네. 먼저 기존 계약은 40개, 1,000원씩 40개 4만 원. 그냥 하던 대로 수익. 기존 건 따로따로. 자, 요 별도의 계약은 20개 팔았는데 별도의 계약은 개당 800원이거든요. 현금 16,000원, 수익 16,000원. 이건 너무 쉽네. 네, 이렇게 해서 2000X 1년 수익은 이렇게 해서 106,000원이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 2번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거 물어봐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일단 기존 계약부터 해요. 기존 계약 일단 50개 넘겼는데 현금 5만 원에 수익 5만 원. 자, 여기까지 이상 기존의 계약이었고 지금부터 새로운 계약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새로운 계약의 스펙을 좀 봐요. 요 새로운 계약은 먼저 원래가 120개였지. 120개 중에 50개 넘겼으니까 기존 거 70개 곱하기 단위당 1,000원에 7만 원. 30개 추가되는 것은 800원씩 해서 24,000원. 아, 요거 두 개가 합쳐서 새로운 계약은 100개를 총 94,000원에 이전하는 거예요. 단가 내보니까 940. 아, 그래서 새로운 계약은 100개를 단위당 940원씩에 총 94,000원짜리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 처리해봐요. 먼저 수익은 여기 몇 개였지? 40개, 60개 총 40개, 20개 총 60개를 넘겼고 단위당 940원씩이에요. 60 곱하기 940 하니까 수익은 56,400원. 그래서 X일년 수익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끝내도 돼요. 요거 두 개에서 106,400원. 근데 회계 처리 마무리 좀 할게요. 여기 현금 얼마? 40개는 단위당 1,000원씩, 20개는 단위당 800원씩. 여기 단가는 다르지만 얘랑 얘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수익 금액은 단위당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금 받는 건 좀 다르고 이게 56,000원. 자, 현금 받은 것보다 수행 의무 더 많이 이행했는데 얘는 현금을 받을 권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채권이 아니라 계약자산하는 것이 타당해요.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